일단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전혀 아니며 법 위반이 있더라도 파면될 만한 위법의 중대성이 없다라는 취지입니다. 뒤에 이제 화면이 있는데요. 아마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는데, 네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내란죄 프레임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부터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요. 일단 내란죄가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저는 이제 명확한 인식입니다. 국헌문란의 개념상 국회나 중앙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또 199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보면 이 국헌문란의 그 불가능에 대한 시간적 요건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항구적으로 그 권능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상 상당한 기간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건에도 맞지 않고요. 불가능의 요건에도 맞지 않다. 우리 형법 조항을 보면 국헌문란에 대해서 따로 데피니션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1호, 2호가 있는데요. 1호는 지금 이제 윤 대통령 사안에서 해당이 없고 2호를 보시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 이렇게 돼 있죠. 이 전복은 이 케이스에서 해당이 없고 권능 행사를 과연 불가능하게 한 것이냐, 국회가 어떤 그 정당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한 것이냐라는 그 문제인데요. 우선 그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그 이론이 있겠지만 1997년 4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면요. 여기서 그 시간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다 하는 것은 그 기간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사실상 상당한 기간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일 것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 케이스에서는 12.12 그 사태가 대상이 되었는데요. 12.12 군사반란 후에 1980년 5월에 비상계엄 전국 확대, 비상대책기구 설치, 계엄사령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배제, 국무총리 통할권과 국무회의 심의권 배제 등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권능 행사를 강압해야 불가능해 한 약 1개월간의 과정을 판시한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상 상당한 기간에 포함된다라고 본 것인데요. 윤 대통령 비상계엄의 경우를 보면 비상계엄 선포한 뒤에부터 비상계엄 해제 결의까지 한 2시간 30분 정도인데 그 중에서 이제 병력이 그 들어간 시간으로 따지면 훨씬 더 적겠죠. 국회 본회의장 병력이 소수에 불과하고 의원의 출입도 맞지 않아야 했으므로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이냐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사실상 상당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이게 내란죄 그 프레임이 구성이 될 수 없는 것이 명확한데도 초기부터 내란에 대한 그 어떤 강한 그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란이라는 게 국민의 어떤 상식으로 인정되는 사안이 아니죠. 이것은 법과 그 판례에 의해서 인정이 돼야 되는 사안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찾아봤다면 많은 그 패널로 변호사들이나 헌법학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내란 수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정말 참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중대한 위법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비상계엄 선포 권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대통령이 판단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도 이번에 결정에서도 그거를 선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되고 국무회의 절차 하자라든가 그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에 대한 문제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일부 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중대하게 볼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게 좀 보다 핵심적인 건데 위법의 중대성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거는 엄격한 요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대해서 파면 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선거에 의해서 국민 다수가 뽑아준 그 국민 주권의 어떤 직접적 행사를 파탄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중요성이 있는 그 위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했고, 그것을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의 위법이라는 표현으로 지금까지 판례가 나왔던 것입니다. 우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보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가 있고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 선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대통령의 이 일차적인 어떤 이게 정치적인 어떤 행위라는 관점은 여기서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상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판단권은 일반 국민이나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는 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보와 지식의 인식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을 사법부가 함부로 그걸 대체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이 여기에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법원에서도 원칙적으로 비상계엄의 선포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1997년 전원합의체 판결인데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는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명백하게 하는 경우, 혹은 그 밑에 보면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해진 경우, 즉 내란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사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거라든가 중요한 어떤 사회적인 그 문제가 있는 경우를 염두에 둔다면 이걸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법원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이제 대통령이 그 제시한 비상계엄의 이유를 볼 때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국헌문란의 목적, 이 내란에 해당되는가?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당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1996년에 금융실명제 사건에서도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통치행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침해와 관련이 없으면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라는 것을 판단을 했고요. 그 상황 판단에서 1차적인 판단권이 대통령의 재량사항이라는 것을 선시를 했고,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사항이냐 여부를 가지고 이것을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그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 측면에서, 첫째는 지속적인 어떤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로 행정부가 거의 마비될 정도였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요한 어떤 예산에 있어서 행정부의 어떤 활동을 마비시킬 정도로 재정적인 어떤 폭거를 행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이유가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은 헌법재판소 지금 판결하는 시점에서 보면 이것이 전혀 근거가 없느냐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그 재판관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우선 지금 30차례에 가까운 어떤 그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탄핵 사건들을 보면 국무총리 탄핵을 포함해서 많은 탄핵이 있었고, 헌법재판소가 9차례에 걸쳐서 모두 기각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그 검사 3인의 어떤 탄핵 소추에서 탄핵 소추권의 남용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법리 판단은 조금 성급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는 그 판시는 원래 그 이진숙 방송통신 사건에서 나온 판시거든요. 그때는 인용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탄핵 소추권 남용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가능했지만,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소추에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사태가 제로입니다.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사건의 그 판시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어떤 행정부를 마비시킬 정도의 탄핵, 그리고 아까 그 전학규 선생님이나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뭐 앞으로 그 국무위원 전체를 탄핵시키겠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행태,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중요한 행정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대통령 활동비를 포함해서 뭐 마약 범죄 치안 단 유지 재해대책비 등등 여러 가지 그 예산을 삭감한 것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부 운행을 노골적으로 방해하려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종북 세력과 그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우리가 민노총 간부의 간첩 사건 최근에 이제 그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났죠. 그것을 보면 북한 지령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민노총 간부의 간첩 사건과 직접 연관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한 국회의원 전력들이 한 23명 정도 있다는 그 보도도 있고요. 그리고 이 더불어민주당과 민노총의 밀접한 연관관계 이런 부분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민노총이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를 제때 안 하면 총파업을 하겠다. 그게 뭐 근로조건의 개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어떤 정치적인 어떤 특정한 편향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종북 반국가 세력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그 관점에서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헌법재판소가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법 위반의 중도성 판단의 기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확립한 그 법리는 법익 형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법 위반이 중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대통령 파면 결정의 효과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국민이 선거로 뽑은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거고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이 있는 것이고 국론 분열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할 정도로 법 위반이 중대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합니다. 첫째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느냐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이 있느냐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헌법적인 표현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의민주주의나 법치주의, 권력분립주의에 대한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위반 행위라는 그런 기준은 대통령인 경우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 주권의 행사로서 선출된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 공직자가 그 임기 중에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을 시키려면 이미 그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이 부여했던 신임, 그 트러스트를 배신할 정도의 어떤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그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냐, 이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가지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기존의 어떤 대통령 탄핵 사건과도 완전히 틀리고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주장하는 것에 어느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은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고요. 또 구체적으로 그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했느냐, 그 부분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 출입이 가능했고 체포 사례가 없고 2시간 정도의 대치 상황에서 국헌문란의 시간적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국헌문란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